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파이널 특강의 이제 마지막 강좌입니다. 지방행정론에 관련된 OX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행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단원의 맨 끝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부가 조금 소홀해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덜 완성하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좀 챙겨 놓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투루 공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다뤄졌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언, 권고, 정보 제공 등 비권력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행정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3요소에 주민이 있고 구역이 있고 그리고 또 자치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만 행정 서비스가 미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조언, 권고,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하는데 비권력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행정이다 이랬는데 생활행정까지는 딱 맞습니다. 예. 그리고 비권력적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데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중앙의 어떤 그 행정 서비스가 권력적인 성격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다면은 지방의 이 자치로서의 행정 서비스는 생활행정의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이 권력적인 성격보다는 비권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권력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물론 행정학은 항상 상대적인 거라 그랬어요. 그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아니 아무리 지방자치를 할지라도 이 권력 관계가 작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건 이제 사지선다 중에서 한 대목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가지고 그때 판단을 좀 내리셔야 하겠습니다. 자, 91번입니다. 영미계 국가들에서 발달한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능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데 영미계 국가에서 발달한 주민자치 맞는 얘기죠. 반대로 보면은 대륙계 국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에서 발달한 것은 단체자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나눠서 좀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다 그랬을 때는 정치적 의미가 되고 여러분 빠르게 좀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자치 쪽이다 그랬을 때는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법률적 의미의 자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니들한테 좀 떼어줄까? 우리가 시키는 일 위임하는 거 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치를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고 영미계 국가의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는 야,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뭐가 다를 게 있냐? 중앙정부도 천부인권에 근거해서 사회계약으로 이 국가를 형성했던 것처럼 지방정부도 결국에는 사회계약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이 통치행위를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정부다. 이것도 이 바운다리가 좀 달라서 그렇지 이것도 정부 아니냐. 같은 정부끼리 왜 이래? 너만 더 높은 정부고 우리는 낮은 정부냐?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관점으로 출발한 게 주민자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책 의미의 자치다. 즉 사회계약서를 바탕에 깔고 있는 자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능적으로 협력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위아래가 아니라는 거죠. 위아래가 아니고 중앙정부는 뭐 전체 국가 차원의 일을 하는 것 뿐이고 지방정부다 그랬을 때는 자기네들의 이 바운다리, 이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민자치는 지방 분권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체자치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기본적으로요, 중앙정부가 위에 서 있고, 지방정부는 그 아래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들을 집행해주는 하위 조직을 지역별로 잘라가지고, 니들이 중앙정부가 위임해주는 사무를 처리하고, 뭐, 그러는 와중에 좀 니네 동네 필요한 거 있으면 니들끼리 좀 해결해봐.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그 권한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갔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는 일이 어때요? 하는 일이라는 게
뭐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위아래 개념으로 중앙 집권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앙정부가 위에 서 있으면서 지방정부한테 일들을 자꾸 넘겨주고 그럼 지방정부는 그 부여받은 일을 수행한다. 그건 단체자치다. 알겠죠? 자꾸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자꾸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이 협력이란 말 속에서 하나만 더 말을 붙여드리면, 주민자치는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 수권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지방에서 해야 될 일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권한을 가졌다, 우리의 권한이다, 우리는 이걸 할 거다, 말 거다 이런 걸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자치 쪽으로 가면 그것이 포괄적 위임주의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했어요.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표를 빨리 기본서에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쫙 잘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5가 일단은 된 건데 설명을 좀 길게 좀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자치는 주민자치와 달리 독립세주의를 채택한다. 세금 얻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독립세주의냐? 독립세주의면은요, 지방정부가 알아서 자기네들이 걷어야 될 세금을 자기네들이 트라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거를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세주의입니다. 독립세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주민자치 쪽이고, 이 단체자치 쪽은 독립세주의로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중앙정부가 허용해준 세금을 걷는 것이지, 여기가 독립세로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세금을 걷거나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X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가행정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데 비해서 지방행정 형평성 제고를 더 중시한다. 이거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행정은 말입니다. 효율성도 당연히 추구합니다. 그러지만은 형평성이라는 가치도 추구하면서 전국의 국민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으로 왔을 때는 형평성을 자기네 딴에서 해결을 다 못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해결을 못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적, 뭐 서울에 있는 이른바 뭐 강남구 같은 데 하고요,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 격차가 있잖아요. 그죠? 자산의 수준에서부터 격차 이렇게 벌어져 있을 텐데, 그런데 그 강남구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나라의 형평성이 달성이 됩니까? 그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형평성을 좀 조율한다, 이거 가지고 우리 이 전체적으로 이 국민들이 형평성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의 가치는, 이것은 국가행정이 맡아야 될 일이고, 지방행정은 형평성이라는 것을 신경을 아예 안 쓰는 바는 아니지만은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좀 상대적인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행정은 다양한 행정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것이고, 지방행정은 효율성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로 이렇게 찾아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중통제와 그에 따른 대응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행정환류론에서도 이런 통제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서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중통제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지방자치를 통해 가지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민중통제를 한다, 이거 가능한데, 그죠?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성 제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인데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지방자치를 왜 하겠어요? 번거롭잖아요. 사실은 번거롭고 시간, 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라는 이유가 뭐냐, 이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 특성에 맞춰 가지고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것이고, 그 원하는 것들이 다를 때 그런 것들에 부응하는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대응성 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민주주의적인 어떤 성격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그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대응성이 끌어 올라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응성 제고, 동그라미요. 민주성과 대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단층제에 비해서 중층제는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거리가 더 단축된다 그랬는데, 원래 단층제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층제다 라고 하면은, 단층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중앙정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렇게 상호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층제입니다. 그런데 중층제다 그러면은 이층제라고도 하는데 층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말이지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있고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보면 여기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네, 기초자치단체가 또 있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가지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영향력을 갖고 기초자치단체도 뭔가 또 이 상응하는 행위를 할 때는 거쳐서 광역자치단체를 한번 거쳐서 중앙정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층제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중층제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 일부 단층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부 단층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 단층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러나 좀 독특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앙정부가 있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이 단층제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형태의 단층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단층제 특징을 중층제 특징과 비교할 때는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던지죠. 그러니까 뭐 가령 장점이 있다면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잔소리꾼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건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단점이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되냐면은 요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직접 막 통솔 하려고 그럴 때 가운데서 바람막이 역할을 여기서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지방자치에 자꾸 위협을 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서 중앙정부를 카트를 해주는데 여기서는 카트를 못 해주는 것이에요. 그죠? 카트를 못 해줘. 카트 해줄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중앙정부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이 힘센 중앙정부가 다이렉트로 지방정부를 확 옥죄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런 우려가 좀 있죠. 그런 특징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단층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단층제는 이런 형태여가지고 사실은 아까 말했던 단층제의 장단점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층제가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거리가 단축된다. 이거는 X가 되겠죠. 한 번 더 거쳐서 가기 때문에 단축되지는 않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층제에 비해서 단층제에서 이 중층제를 또 우리가 다층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제 다층제에 비해서 단층제에서 자치단체, 자치권, 지역의 특수성 및 개별성을 더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잔소리꾼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위에 잔소리꾼이 하나가 없어진다.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리는 데에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네요. 그죠? 네,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단층제 계층 구조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했던 그 대목이죠. 단층제가 되면은 이게 중앙정부가 다이렉트로 저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급의 그 지방정부들을 온통 다 장악해버립니다. 다 장악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엄청난 큰 힘을 가진 중앙정부가 그냥 여기를 그냥 쫙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앙 집권적 성격이 훨씬 더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비대화가 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나친 비대화가 더 가속화된다라고 봐야 되지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X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지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단층제를 채택할 경우에 단독의 지방정부가 주민생활행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책임은 명확해지는 건 맞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처럼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 때, 이 행정서비스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누구 책임인 것이냐. 그것이 과연 누구 책임인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이 애매모호해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이게 광역자치단체 책임인 것인지 기초자치단체 책임인 것인지 말이에요. 이렇게 주체가 두 개로 나눠지면은 항상 너 때문이야. 아니야. 이게 왜 우리 때문이야. 네 때문이지. 이러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책임 소재를 떠넘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행정 책임이 명확히 지는 게 아니라 행정 책임이 이게 분산이 돼가지고 누구 책임을 물어야 될지가 좀 애매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 항상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절충적 방안으로 포괄적 예시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주민자치의 성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는 영미계통입니다. 영미계통에 주민자치가 있었고 대륙계통에 뭐가 있었어요? 대륙계통에 단체자치가 있었단 말이죠. 단체자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영미계의 주민자치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이제 말로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개별적 수권주의다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가 말이 좀 어렵지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 수권주의다 라고 했었었고 그리고 있잖아요. 또 뭐냐면 단체자치다 그랬을 때는 이쪽에는 포괄적 위임주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포괄적 위임주의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뭘 하는 거예요? 개별적 수권주의와 포괄적 위임주의를 절충하여 이 중간적 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란 말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포괄적 예시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임, 일방적으로 위에서 다 위임해주고 이 일은 꼭 해! 안 하면 안 돼! 야, 이거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진 않고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고 광역자치단체 이런 일들을 하고 국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예시로 쭉 다 열거를 해놓고 그걸 예시로 삼아서 그 안에서 이제 조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 수권주의 성격도 일부 가미를 하고 포괄적 위임주의 성격도 일부 또 들어와 있는 형태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포괄적 예시주의란 말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요. 어려워지잖아요. 이 단원이 마지막 단원이라고 우리를 봐주고 가질 않습니다. 봐주고 가질 않고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까지 다 소화를 좀 해내셔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단체자체 성격이 더 강하죠. 아직은. 단체자체 성격이 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체 성격을 거기다가 좀 이렇게 가미하고 얹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예시주의 요 말을 기억하되 우리는 좀 단체자치 성격에 조금 더 비중이 있겠구나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200번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이제 특례를 두는 경우들을 좀 봐야 됩니다. 특례를 두는 경우가 서울특별시 있죠. 왜 특별이겠어요, 이게. 수도로서 특별한 대우를 하겠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또 아까 썼었던 세종, 여기도 특별이죠. 특별자치시와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여기는 특별자가 들어간 애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특례를 두는 것이고요. 요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특례로는 있잖아요.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 10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가 있단 말이에요. 요 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뭐로 지정한다 그랬습니까? 여기를 특례시라고 지정한다 그랬고, 여기다가도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행정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있잖아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균형 발전 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례시라는 이름까지 안 붙여주더라도 여러 가지 행정 특례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새로 내년 1월 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발효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실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인구 현재도 있는 거가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도 특례가 있죠. 여기는 이제 행정구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거 말고도 조세상의 어떤 특례 같은 것들 등등 해가지고요. 가지고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즉 도가 해야 될 일의 일부를 기초자치단체가 맡아서 하는 등 특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례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네요.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가 되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시와 제주시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 그랬는데 일치하겠습니까,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단층제, 중층제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잖아요. 쭉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 이제 동읍면만 있습니다. 이렇게 동읍면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뭘 좀 설명드렸었냐면은 기억이 나시겠죠? 특별자치시다 그랬을 때는 이 밑에 자치, 구나 군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치구나 군의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특별자치시가. 하지만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안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 현재 스코어 이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서 자치구나 군에 대한 설치가 이제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 보세요. 이 자치구 군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규정은, 요건 이제 지방자치법이거든요. 지방자치법인데,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법은 세종시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세종시 특별법으로서, 이 세종시 특별법은 어때요? 세종시 특별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지위가요. 요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법이라 그러고요. 일반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세종시 특별법 같은 거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개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둘이 만나게 됐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불가를 먼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종시에는 이제 이 자치구나 군을 설치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런데 이건 한시적인 거죠. 세종시가 이제 자리를 잡고 덩어리가 더 커지면은 그러면 자치구나 군 설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치단위는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가 자치단위가 됐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행정단위가 그냥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나눠봤을 때 세종특별자치시 단층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했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요 밑에 이렇게 가가지고 있잖아요. 행정시가 2개가 있어요. 행정시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제주시와 또 그것이 하나가 서귀포시가 됩니다. 서귀포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되고 요 밑에 이제 동읍면이 있잖아요. 이게 동읍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세종시와 제주시는 자치계층, 행정계층이 일치한다 그랬는데 세종시는 요거는 이제 자치단위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주시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있는 걸 가지고서 지금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죠. 그죠? 예. 이건 자치단위가 아닙니다. 이 시당초부터. 그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자치단체였었는데, 제주를 이제 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행정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X, 이렇게 하시고요. 자,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둘을 둘 수 있죠. 구가 저게 이제 행정구 아니겠습니까? 행정구. 수원시, 팔달구, 권성구, 영통구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장안구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아주 대표적인 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군에는 읍면을 둡니다. 읍면을 둡니다. 읍면을 두고 그 다음에 시와 구에는 동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는 군하고 달리 도 밑에 시하고 군이 있잖아요. 근데 시는 5만 이상 도시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시로 승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권역의 이 구역의 상당 부분이 도시로 개발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래가. 그리고 읍하고 면 중에서도 2만 이상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읍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는 거라, 도시를 구분할 때 도시를 좀 넓게 보는 관점에서는 읍부터가 도시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심지어는. 자, 이제 그의 읍하고 면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읍면에 리를 또 이제 그 밑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도농 통합형 도시들이 이제 출현을 해가지고 그런 도시들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도시들은 말입니다. 이게요, 동하고 읍하고 면이 동시에 다 존재해버려요. 그냥 막. 시인데, 시 밑에 동, 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개발된 데는 동으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읍이나 면으로 아직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죠. 요게 지금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종하고 제주 얘기할 때도 그 밑에 동도 있고 읍도 있고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까지 같이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기본빵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구조가.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동이 있는 것이고, 도 밑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밑에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있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 밑에 동이 있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 밑에 시하고 그 다음에 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시 밑에는 원래 동입니다만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가 좀 끼어 들어올 수 있고, 군 밑에는 읍하고 면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읍하고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되고, 요즘에는 도농통합 때문에 시 밑에 동, 읍면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해두시고요. 20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거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있을 때 행정적으로 좀 조율하거나 또 뭐 갈등을 해소하거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거 있었죠. 지도, 감독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도, 지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시정명령 같은 것들을 내릴 수가 있고요.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취소 정지. 시정명령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취소나 정지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행정 이행명령이 있었죠. 행정적으로, 야, 니네 이거 위임사무인데, 이거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안 하냐? 그래서 이행명령이 있는데요. 이행명령, 요게 있는데, 요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요, 대신 집행한다. 대집행 같은 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거 떠올려 보시고요. 다만, 요 중에서 혹시라도 자치사무에 관련된 것들이 좀 걸릴 때에는 자치사무 중앙정부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법령에 위반됐을 때만 끼어든다. 자치사무는. 그런데 나머지 위임사무는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평가까지 곁들여서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랑 관계해서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것이 뭐였냐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제3자가 이제 조정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법원으로 들고 들어가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재판을 통해서 또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5가 되었습니다. 시정명령과 취소 정지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앙정부는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를 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의의가 있을 때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틀렸는데 이 대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에요. 여기 시정명령, 취소 정지 혹은 행정이행명령 이런 게 떨어졌을 때에는 이제 지자체 장이 이거를 이제 지적받은 지자체장이 요거 이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다가 뭘 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러고서 이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대법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X가 되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위임사무나 시도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면 이행상을 명령할 수 있다. 행정이행명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사무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랬잖아요.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그럴 때는 법령 위반 여부 이것만 따지지 부당하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질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고 끝나버렸어. 아쉬운데 뭐가 아쉽냐면은요. 이게 이제 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우리 광역행정이라든가 갈등 해소라든가 이런 방안들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 참여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재정에 관련된 것도 좀 상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최근 몇 해 동안에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가 좀 안 됐었다. 이렇게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출선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지만은 거기를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또 복습을 또 기존에 공부했던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복습을 좀 잘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로 이 정리하는 마지막 파이널 OX 총정리는 이것으로 이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